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돌아오셨군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투자 관련 얘기도 나눠보려고 네. 윤수목 대표님 한번 더 모셨습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NY 멜론 은행이 가상자산의 예치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래요. 이게 최초로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자산을 한 포트폴리오에 모아놓는 일인데 최초라 그럽니다. 이렇게 뭐 전통 금융권에서 하이브리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기존의 뭐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들과 본인이 개인적으로 섞어서 네. 포트폴리오 구축했다고 하면 뉴욕 멜론은행에서는 어찌 보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네.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찬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저희에게 친숙하고도 굉장히 전문적인 인사이트 주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백훈종 이사님 모시고 이제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격언이 뭐 투자 업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좀 여쭤보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데 전통 금융업계가 이렇게 가상자산을 받아들이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지난주에 싱가포르에 다녀왔거든요. 예. 싱가포르에서 토큰 2049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많은 분들이 다 전통금융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크립토 VC 또는 뭐 크립토 전문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이런 이제 명함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고 웹3, 뭐 디파이,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뭐 레이어 1 블록체인들 이런 곳들에 나는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너는 어떤 일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이런 게 저는 되게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정말 활기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있을 때랑은 또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투자 방법 같은 것도 전통 금융권에서 쓰던 방법들도 많이 접목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분야가 벤처 캐피탈일 거예요. 스타트업 투자. 그래서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뭐 100군데 혹은 뭐 그 이상의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만 대박이 나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잖아요. 예. 크립토 쪽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그런 스타트업 비슷한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투자 얘기를 여쭤봤는데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뭐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이제 크립토 업계에도 뭐 나눠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분산 투자 뭐 이름은 간단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분산 투자는 그 해리 마코이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1990년대에 소개한 개념인데요.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예. 이 전통 금융 산업의 이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서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을 할 때 그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돌발 변수로 인해서 가격이 흔들릴 수 있으니 그것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다른 자산을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를 하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위험률,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를 이제 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을 예상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운용을 하고 전략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 분산 투자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많이 비중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면은 리스크가 각 그 종목마다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서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목표에서 나온 투자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러 개를 사서 나눈다고 그게 분산 투자는 아니죠. 그렇죠.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한 2020년대에 되게 유행했던 그런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자산 운용 시장에서는 6040 주식과 채권을 60대 40%로 섞은 포트폴리오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한 차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분산 투자 자산으로서의 활용성을 입증하는 한마디로 자료였던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60대 40으로 섞인 포트폴리오가 지난 10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5%의 수익을 올렸다면 거기에다 비트코인을 1% 넣었을 때는 한 2% 정도 수익률이 올라가고 전체 수익률이 3% 넣으면 더 올라가고 5%를 넣으면 40%까지 올라간다. 이런 형태의 어떤 계산이 됐었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은 그동안 10년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으니까 네. 그 데이터를 전통 6040 그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죠. 결과를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분산 투자의 방법은 그런 거를 찾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트코인과 같은 그 거시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초과 수익을 내었던 어떤 자산을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일부분만 이렇게 섞어가지고 수익률을 높여보고 이런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죠. 원래 그 해리 마코비치가 얘기했던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예. 여러 자산들을 섞었을 때 그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관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섞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좋다라는 의미로 이제 나온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그 뭐 성장주들하고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그렇긴 했는데 전체 기간 2009년도부터 비트코인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사실 주식이나 채권과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 마코비치의 그 포트폴리오 시어리에 완전히 좀 잘 맞는 그래서 분산 투자의 그 대체 자산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자산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상황과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상수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걸 찾는 주식과 채권을 우리가 보통 분산을 투자를 할 때 예, 대표적인 에셋 클래스로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그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을 약간만 편입을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게 그런 분산 투자를 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수익률의 상승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많이 가격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엄연히 말하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는 상관없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찾아오고 블록마다 6.25개의 비트코인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 그런 그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다시 이렇게 통화량이 M2 본원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던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상관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의 이 센티먼트,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다, 투기성 자산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미국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쯤으로 생각하고 투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만큼 이제 투기성 위험 자산으로 보고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동조하는 거예요. 거의 지난 1년 동안 동조하는 그 상관 개수가 0.9까지 올라갈 정도로 거의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 현재 경제 상황이 모든 게 정태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때 다시 한번 이 분산 투자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혹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적절한 분산 투자의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분산 투자 자체가 요즘 그렇게 잘 통하는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분산 투자라는 게 이제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게 있는데 특히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혼동을 하시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어 상위 10개,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를 골고루 투자했다고 해서 분산 투자라고 착각하시는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착각인 게 왜냐면은 그 10위권 안에는 일단 2개인가 3개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그것들에 분산 투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달러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POS 기반 블록체인, 예. POW 기반 블록체인 뭐 이렇게 크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근데 POS 기반 블록체인들을 여러 개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과연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같은 구조로 발행되고 같은 구조의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들인데 네. 그것들을 다 나눠가지고 한 포트폴리오에 담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일종의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분산 투자한다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이 분산 잘 했다. 같은 계열인데 네, 비슷한 산업 네. 내에서 비슷한 반도체 업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는 예. 서로 상관관계가 적어 보이는 것들을 섞어 담았을 때 네네.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제점들을 이사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채굴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테이킹 그러니까 뭐 거치 방식도 있고 있는데 방식이 다르고 그 시스템의 목표가 다른 것들을 서로 적정하게 섞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합니까? 어떻습니까? 크립토 쪽에서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서라는 게 존재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먼저 오르면 그 다음 메이저 코인들이 따라서 오르고 그 다음 이제 알트코인 장세, 불장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순서가 존재한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트레이딩과 투기, 스페큘레이션의 영역이지 분산 투자의 영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제가 제 책에도 적었지만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웹 3.0과 연결이 된다, 네.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웹 3.0, 즉 인터넷 기반 어떤 세상, 경제에서는 반드시 플랫폼 독점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생각해 보면은 미국 주식에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격하게 공감하시겠지만 애플, 아마존, 구글, 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다 인터넷 기반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어요. 네. 최소 20년이 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언제까지 1위를 차지할 것인가 거의 아마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죠. 예, 예. 그게 이제 플랫폼 효과, 독점 효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를 만약에 누군가가 했다면, 즉 컴퓨터라는 섹터에 있는 미국에 있는 주식 종목들을 예.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애플도 컴퓨터 섹터에 있었죠. 10년, 네.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애플 주식과 HP, 델,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을 나눠서 담았어요. 네.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애플 주식이 혼자 성장했던 수익률과 이 모든 기업들을 다 담았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중 뭐가 더 많은 수익률을 얻었을까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근데 반드시 애플 주식을 담았던 사람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만큼 요즘 같은 플랫폼 경제에서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점점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자를 하나 선택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비슷비슷한 종목들을 여러 개 나눠 담는다고 해서 크게 수익을 얻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분산 투자보다는 차라리 똘똘한 걸 잘 골라서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똘똘한 한 채를 좀 골라라. 뭐 그렇게 부동산에서 많이 그러면은 쓰던 이 말이에요. 워렌 버핏 전 잘 모르지만요. 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뭐 수익률이 전망이 좋은 회사의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수익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크립토에서도 그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라는 거를 이용하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자신의 투자에 대한 무지를 가리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워렌 버핏의 그 파트너죠. 오랜 파트너인 찰리 먼거도 네. 인터뷰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코스트코 주식을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예. 코스트코보다 좋은 주식을 찾아본 적이 없다. 네. 뭐하러 3개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저도 가상자산에서도 정확히 동일한 지금 전략의 투자가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가치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굉장히 큰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비트코인을 너무나도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거의 뭐 저 스스로도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저를 따라해서 똑같이 돈을 버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만큼 100시간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시간. 최소 100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에 이만큼 신념을 가지는 이유는 저는 최소 100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믿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10시간도 공부해보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결정을 할 때 10시간은커녕 1시간, 2시간도 들여다보지 않고 투자를 하고 한 2%, 3% 정도 가격 오르면 돈 벌었다 하고 나오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러닝커브를 겪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더 이상 제가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인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요 대목에서 이제 워렌 버핏과 관련해서 네네. 좀 첨언을 한번 드리자면, 좋습니다. 사실 그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음. 버크셔 해더웨이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예전에 한번 그 대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누가 했어요, 학생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쭉 봤더니 어떤 연도에는 종목이 몇십 개가 있고 심지어 어떤 연도에는 딸랑 종목이 3개밖에 없었던 적이 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 질문했거든요. 그때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분산 투자라는 걸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 있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이사님께서는 비트코인이 나의 그 세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똘똘한 한 채를 일단 백근혁 이사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그 크립토 업계로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이런 투자 방법들이 뭐 이론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투자의 기술이라든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크립토 업계에서도 이 가상자산을 그 차익 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예. 어떤 알파, 무조건 수익이죠,를 추구하는 방식을 쓰는 트레이딩 회사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벤처 캐피탈의 모델을 이제 답습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그런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분산 투자를 하고 하나가 이제 대박이 나면은 큰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크립토 전문 VC들도 많아요. 네. 네. 반면에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어떤 자산의 특성상 어떤 탈중앙화를 외치는 전통 금융 자산과 전통 그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아주 동떨어진 예. 그런 안전자산은 혹은 해지 자산으로서의 그 성격을 부각시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스완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서비스인데 DCA 비트코인을 적립식 매수하는 서비스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비슷한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국내 모 거래소에서도 그런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합니다. 조금씩 사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 자동 매수. DCA를 한번 설명하고 가면 예.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예. 계속 조금씩 사는 거예요. 매일. 예. 매일일 수도 있고 뭐 매일은 힘들잖아요, 어. 보통.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얼마? 예를 들어 한 달에 나는 50만 원치씩 살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가격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시세가 바뀌니까. 예, 어떤 때는 뭐 0.1개가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0.09개를 살 수도 있고. 네.
시세가 바뀌니까. 예. 근데 그냥 그 금액을 계속 사는 거지. 이유 없이. 예, 그런 방식을 이제 DCA라고 맞아요. 하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제가 본 어떤 짤을 봤는데 누군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비트코인을 지난 14년 동안 그냥 쭉 꾸준히 특정 주기로 DCA를 한 결과와 비트코인이 저점이 됐을 때, 최저점이 됐을 때 사고 최고점이 됐을 때 팔았던 거 반복했던 네. 그런 차트가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둘의 차이가 수익률 차이가 20%밖에 나지 않아요. 어떤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았던 게 더 높기는 한데 예. 이제 20%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불과. 거죠. 불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의미는 귀신같이 저점에서 사서 귀신같이 고점에서 팔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예. 그 노력을 기울인 것과 그냥 별 생각 없이 분할 매수를 계속 한 사람이랑 성과 차이가 크게 안 난다는 얘기죠. 거기서 거기다. 예. 그럴 거면은 그냥 DCA를 하는 게 편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그냥 가치를 보고 매일 조금씩 사는 게 시장이 어려울 때부터 굉장히 높아질 때까지 성과를 좀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솔직히 지금 윈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쯤 이거를 예를 들어 매수를 한다거나 시작을 한다거나 그러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면 그 지금 당장 사는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예. 단돈 5,000원밖에 처음엔 투자하지 못한다거나 예. 뭐 아니면은 뭐 좀 잃어도 되는 그런 한 짜투리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보는 게 예. 아마 최선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라이프 세이빙 어떤 제가 뭐 월급을 오랫동안 모았던 월급을 크게 한번 투자해가지고 또 거기에다 계속 불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하려면 예. 그만큼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화 맞춤화 트렌드에 대해서 그 웹3 사용 설명서 같은 책도 쓰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투자의 양태도 전통적인 우리가 뭐 증권사 객장에 찾아가서 그 펀드 매니저와 상담을 하고 그렇죠. 간접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뭐 핸드폰마다 다 MTS 깔고 직접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시대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도 ETF 종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ETF가 알아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죠. 네. 근데 그런 양태에서 더 저는 개인화 맞춤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자체가.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다양한 종목을 사고 팔아야만 하는 운명을 지닌 분들이에요. 네. 그래야 수수료 수익을 얻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고객이 와서 저 애플 주식만 그냥 계속 살게요. 안 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냥 계속 사주기만 너무 하세요. 단호하네요. 이러면은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어떤 채널이 굉장히 줄어드는 예, 협소해지죠. 안 좋아지는 예.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은 그 직업의 생리상 계속 추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하시죠라는 예. 식의 어드바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는 그런 형태의 투자는 더 이상 잘 통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벗어나야 돼요. 개인들도 내가 전문가의 네, 괜찮습니다. 어떤 어드바이스에 기대서 다양한 종목을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형태의 투자보다는 예. 내가 정말 믿는 똘똘한 한 채를 발굴해서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100시간 공부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한 4일 걸리네요. 오늘부터 4일 뒤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는데 100시간을 그러면은 그러네. 잠은 자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한 일주일 걸린 뒤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렇게 있다면 무엇로 나를 설득하겠냐.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지금부터 아니 한 일주일 뒤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럴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미국과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이 M2 본원 통화 증가량을 보면 평균 10%씩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월마다 체크하고 있는 CPI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죠. 근데 2020년 전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실 2%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타겟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맞추겠다, 2%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네. 거였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본원 통화량이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중에 CPI 상승률이 1~2%밖에 안 됐다고 해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1~2%밖에 삭감을 안 한 것이냐?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통화량이 있으니까.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10%씩 늘어났으니까 구매력도 10%씩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통화량이 그렇게 늘어나면 결국 희소성이 있는 자산들의 가격은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희소성이 있는 자산들은 그동안 올랐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부동산, 그다음에 뭐 S&P 500 주식, 뭐 피카소의 그림, 뭐 이런 하나씩 있는 것들. 그렇죠. 예. 굉장히 희소한 것들의 가격은 10%가 아니라 20%, 40%씩 올랐습니다. 가격이. 예. 그 가격을 제가 쫓아가지 못했고 사지 못했다면 인플레이션에 엄청난 지금 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피해자가 된 거죠. 네. 실질 구매력이 나의 부가 사실은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CPI, 소비자 물가라고 지수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이 조작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주택 구매 가격이나 렌트, 월세 가격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집을 다들 사고 싶어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CPI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뭔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CPI가 그동안 1~2%에 묶여 있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더군다나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10%씩 올라가던 본원 통화량이 25%씩 이제 상승을 하고 불과 18개월 만에 지난 10년 동안 찍어냈던 돈과 거의 같은 양의 돈이 지금 찍어 나왔어요. 예. 그리고 CPI 상승률은 이제 YOY 연간 기준으로 9%씩 8~9%씩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느끼는 이 구매력 하락 그리고 부의 삭감의 효과는 3배 이상이 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2020년 전보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이거에 대비를 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그런 본원 통화량의 증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가치가 유지되고 오히려 심지어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을 찾아서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희소성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달러도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실 뭐 달러를 먼저 좀 사놨어야 된다, 아니면 뭐 금이라도 사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사실은 백훈종 이사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 100시간 어쨌든 공부를 해야지 네. 이런 확신을 가질 텐데요. 100시간 동안 뭘로 공부하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걸 좀 여기 사실은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오, 예. 굉장히 좋은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네. 저도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항상 설명할 때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해외 매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해외 매체라고 하는 게 무슨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은 뭐 배런스 같은 그런 주식 투자 전문지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상자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적으로 편파되어 있는 매체들을 잘 찾아서 활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국내에는 물론 많은 좋은 그런 교육 콘텐츠들이 있습니다만 예. 현재는 아직도 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인포맥스티 있지 않습니까? 네, 인포맥스지가 그나마 가장 잘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오랫동안 이 신봉자였던 뭐 맥스 카이저 네. 또는 사이페딘 아무스 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하는 교과서를 쓰신 이제 경제학 교수예요. 네. 사이페딘 아무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꾸준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피터 맥코맥 그리고 펌플리아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비트코인 또는 크립토 관련된 컨텐츠들을 뉴스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섞어서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보고 그거를 또 제가 뭐 인사이트 얻은 것들을 기사로 이렇게 칼럼화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다 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일단은 영어를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백훈종 이사께서도 저희와 함께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함께 담아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 게 사실 있습니다. 투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앞서서 플랫폼 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주식, 미국 이제 시장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뭐 IT 기업이다 보니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경제가 굉장히 커졌고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경제는 많이 쇠퇴를 했는데 플랫폼 경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정의를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이 인터넷 기반 기업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마디로 경제를 말하는 거죠. 공짜로. 그렇죠. 저희가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쓸 때 돈을 내지 않잖아요. 예. 공짜로 우리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신에 저희는 데이터를 제공하죠. 공짜로. 그래서 이 기업들이 유저의 행동 데이터 그리고 개인 신원 정보 등 같은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해가지고 예.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유치하여 이 광고를 그 고객들에게 맞춤 타겟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예. 이 광고주들의 어떤 만족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광고주들은 더 많은 광고를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플랫폼 이 기업들의 매출은 광고 매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98%인가 뭐 그래요. 광고 네, 광고 수익이. 매출이 전체 매출의 98%. 그렇습니다. 그러면 플랫폼 경제에서는 기존의 경제 참여자들이 가졌던 투자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는 반드시 1위 독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이라는 이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커뮤니티처럼.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2위, 3위가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는 그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거를 쓰면은 저도 그거에 따라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결국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옛날 전통 기업들보다. 그래서 2위, 3위로 뒤처질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뭐 말하자면은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각자의 영역에서 아직도 1위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네. 이제 여기에도 이제 투자자들이 잘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네. 예. 이제 결국에는 투자도 개인화 맞춤화되고 인터넷도 개인화 맞춤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플랫폼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해보고 이런 형태의 서비스 구조가 계속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광고를 보기 싫어해요. 그렇죠. 광고 저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유료를 구독하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아유 뭐 귀찮아서 광고를 좀 보기 싫긴 하지만 그냥 네. 5초만 보면은 스킵할 수 있으니까 그냥 예. 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이제 유튜브에 한정된 얘기인데 예. 기사를 볼 때는 어떤가요? 뭐 한 문단 읽고 나면 광고 나오고 네. 또 다음 문단 읽으면 광고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심지어 기사인지 광고인지 헷갈리게도 맞죠. 써놓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예. 결국 이제 클릭베이트라고 하잖아요.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성, 맞아요. 스팸 예.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짜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가계정을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스팸을 돌려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제가 공짜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 광고의 뷰수가 올라가면 매출이 느는 효과가 플랫폼에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죠, 점점. 그래서 이런 경험증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을 느낄 때쯤 우리 이제 스팸 걸을게요. 또는 가계정 삭제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형태를 취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계정들이 생겨나줘야 또 플랫폼에 사람이 많아 보이고 활성화가 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다시 트위터 인수 재추진한다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예. 7월 달에 원래 최초로 트위터
그 인수 추진할 때 한 번 접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직접적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트위터에 가계정이 너무 많다.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 공개해라. 얼마나 많은지 공개해라 했더니 트위터가 거부했죠. 네. 5% 미만이다라고 얘기만 했지 그 입증 자료를 제시를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계정들이 몇 개나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 이 트위터에 얼마나 많은 광고, 스팸성 광고들이 돌아다니는지 실체가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바뀔 것 같아요. 이 개인들이 메시지마다 혹은 텍스트마다 뭐 아니면은 보내는 이미지 한 건 한 건마다 소량의 비용을 내는 그럼으로써 광고가 사라지는 스팸성 광고가 사라지는 오히려. 그런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저희는 그동안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주식 종목들이 대박이 날지를 항상 연구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웹3에서는 이 플랫폼 경제가 조금 더 이 베이스 레이어 단으로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인터넷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저는 비트코인을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결국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그 위에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오던 비트코인의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소량의 비트코인으로 그 서비스 이용료를 낼 테니까 그 서비스 이용료가 뭐 이제 지금 넷플릭스 구독료 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특정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또는 뭐 방에 들어갈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시청할 때마다 분당 얼마 과금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과금되는 형태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랫폼 지금은 플랫폼이 공짜 그 대신에 데이터를 제가 다 제공하고 광고를 대신에 봐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예. 이제는 광고를 없앤다, 안 본다, 스팸 다 안 본다 이제 대신에 내가 돈 내고 볼게 이런 형태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광고를 보게 하는 플랫폼에도 패키지를 통해서 광고를 없애주는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크립토 기반의 그런 웹3 플랫폼에서 하나하나씩 결제를 하게끔 하면 혹시 그 하나하나 모인 전체 금액이 이 기존의 웹2의 플랫폼에서 썼던 내 유료 결제보다 비싸지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아마 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그 속도를 빨라주게 하는 레이어 2 솔루션이 1사토시를 트랜잭션당 과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트랜잭션을 태우면 예를 들어 제가 앵커님께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비트코인 블록에 담아서 그러면 그때마다 1사토시를 내면 돼요. 1사토시는 1억 분의 1인가요? 1억 분의 1 1억 분의 비트코인으로 1억 분의 1 비트코인. 예. 현재 가치로 0.3원입니다. 예. 0.3원이 안 되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000개를 보내도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세 보시면 될 텐데 카카오톡 메시지 하루에 10,000개씩 보내는지 한번 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용량이 큰 뭐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녹음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 데이터가 단위가 훨씬 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그것도 아마 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해결을 하는 영역들이 점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확실히 이제 플랫폼이 지금 웹2 기반의 뭐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 점차 크립토 기반,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게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집행을 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세요? 우선 투자 공부를 하려면 예. 투자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냥 뭐 나는 모르는 건 투자 안 해. 공부부터 할래 이러면 금방 질리거든요. 대신에 단돈 5만 원이라도 제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이 종목은 뭔가? 왜 가격이 올랐을까? 또는 왜 내렸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당장 저 같은 신념을 가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이 가상자산 크립토 세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 하나만 살아남는 어떤 모노 블록체인 세상이 될 거냐 아니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또는 카르다노 네. 이런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공존하고 그것들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어지는 멀티 체인 월드가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어떤 이슈가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뭐 저도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보니 모노 블록체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또 네트워크 효과와 뭐 승자 독식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만큼 여러분들도 그런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씩 사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사보고 이더리움도 좀 사보고 이렇게 한번 그 포트폴리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분산 투자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을 사서 보유를 해보시고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챙겨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분석도 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쳐내는 식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보고 100시간 공부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인포맥스 D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도 한번 사보고 팔아보고 이게 왜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도 해보고 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ETF 건이 지금 굉장히 화제지 않습니까? 현물 ETF. 요게 또 이제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논란인데, 이게 좀 출시가 되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자산 투자랑 같이 분산 투자가 같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저는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비트코인을 현물로 보유하는 게 더 좋고, 그게 뭐 비트코인의 철학에도 맞고, 직접 거래로 제가 직접 보유하고 프라이빗 키도 제가 소유하고. 근데 이런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이제 셀프 소버런티라고 하는데 자기 주권. 네, 자산에 대한 자기 주권을 모든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고 대입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는 게 편하고, 저 자신을 믿는 것보다, 제 두뇌를 믿는 것보다 은행원의 말을 더 믿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ETF의 등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 어르신들한테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라고 하는 자산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내가 왜 이 긴 시드 구문,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 구문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어딘가 종이에 적어서 뭐 금고에 넣어놔야 되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궁금하고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나는 뭐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거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에 깔아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익숙하신 증권사 MTS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다면, 또는 내가 가는 은행 증권사 은행 객장에 가서 담당 그 매니저한테, 어드바이저한테 비트코인 ETF 매수를 부탁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어댑션 레이트, 채택률이 훨씬 올라가고 네, 그 사람들의 러닝 커브가 빠르게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ETF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어떤 파급 효과냐면, 개인들이 접근하기 편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쉽게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무슨 말이냐면, 펀드들이 설정될 때 이제 펀드에 그 정의가 내려져요. 아, 너는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담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주식을 담을 수 있는 펀드들은 ETF는 다 기본적으로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펀드들이.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ETF가 있다고 했을 때 ETF들을 담을 수 있는 펀드들은 이걸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죠. 포함될 그 수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 유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이제 EMP라고 해서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ETF들을 섞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이걸 많이 하거든요. 뭐 스타트업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비트코인 ETF가 나와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아주 쉽게 편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물 ETF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금 ETF가 나왔을 때 금 시장이 이제 큰 어떤 변화를 겪었거든요. 이 비트코인 또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두 분 표정을 보니까 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표정이 그래요. 시장에서도 그 뭔가 되면은 너무 막 시세가 좀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호재가 있어야 또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은 있기 때문에
도대체 다음 호재는 뭐냐. 너무 악재만 요즘 켜켜이 쌓인 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마른 하늘의 단비 같은 하나의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저 이제 ETF까지 얘기를 했는데 투자 방법 중에 이제 크립토 업계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뭐 기존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디파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거치 예치 예. 이 언어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 예치로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킹이라는 예치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서 괜찮은 건지 워낙에 앞서서 이제 봄에 사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네요.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실 투자 방법이죠. 그래요? 리스크가 정말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지난 5월달에 테라 루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네. 뭐 루나라고 하는 코인이 순식간에 99%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그곳에 투자했던 많은 디파이 그리고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이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셀시우스라고 하는 해외 CeFi 플랫폼,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파산했고요. 그리고 3Arrow라고 하는 거대 이제 크립토 전문 VC 또는 뭐 투자사가 파산했고, 뭐 연쇄 작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비슷한 서비스들이 계속 줄도산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디파이나 어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 스스로도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예.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 상당히 좀 고민되긴 합니다만 예. 결국에는 자기가 질 수 있는 위험도를 잘 측정해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투자하는 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정말 뭐 원금 보장이 되는지,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그런 곳에 대부분을 투자를 하고, 디파이나 예치 서비스 같은 것들은 말하자면 위험 자산이에요. 주식으로 치면은. 예.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 비중을 10%로 할지 20%로 할지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말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톨러런스, 허용도 수준을 잘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디파이나 이런 예시 서비스가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최근에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본인이 인지하고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 디파이나 시파이 말씀하신 게 이제 블록체인 금융 그런 서비스들인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예치를 하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위험도를 따지거나 지금의 그 이자가 높아진 시중은행의 이자와 비교를 하면 이게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시중은행 뭐 예금 적금 금리가 뭐 5%까지 나오고 특수한 경우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 특히 디파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 예치해도 3~4%밖에 이자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자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냐에 달린 것 같아요. 역시 믿음이군요. 네,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본원 통화 증가율이 지금은 25%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은행에 넣어서 5%를 받는다고 해서 5%씩 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스 20%씩 삭감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제 구매력이 하락하지 않는 자산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약간은 리스크를 지고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디파이에다가 넣어놓으면 개수가 불어나므로 제가 또 이제 뭐 안전하다고 믿기만 한다면은 그곳에서 얻는 이자가 뭐 불어난 개수가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때를 노리고 조금 이렇게 투자 리스크를 지는 투자를 하는 방면으로 활용해 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적금을 들 때 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은 그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디파이나 시파이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맡기기에는 여기가 너무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것이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디파이라든지 그 예치, 스테이킹 서비스 말고 지금 투자 방법으로서 크립토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다들 거래소를 쓰시죠. 예. 그래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공감되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엔 투자자들이 원해서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이 왜 생겨나느냐. 예. 되게 위험하다고 느껴짐에도 왜 사람들은 사용할까?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결론은 결국에는 아직은 거래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금융은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뭐 우리가 쓰기 좋은 MTS도 존재하고 더군다나 요즘은 핀테크 서비스들이 뭐 마이데이터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막 은행 계좌들도 다 한 곳에 모아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주식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내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왜 없지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예. 거래소들은 거래를 하는 곳이고 거래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객의 니즈라는 이 말씀이 정말 확 와닿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통 금융을 이용하면서 크립토를 바라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달러나 원화 예금보다 금리가 오히려 더 낮은 것 같은데 매력도가 낮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왜 하냐? 네. 근데 그게 원래 사실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얘기하면 조금 긴 얘기인데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로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달러나 원화나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통화들은 인플레이셔너리한 자산이거든요. 찍어내. 계속 늘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주기가 원래부터 용이해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화폐적 현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 예전 밀턴 프리드만이 했었는데 그것과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긴 한 거죠. 비트코인은 늘어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 커브가 사실상 거의 원래라면 이자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금 예치해 놓으면 이자 줍니까? 어색하잖아요. 이상하네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뭐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확인해 봤고 그러면 이제 앞서서 한번 얘기했던 게 있는데 적립식이 있어요. 그것도 투자의 일종으로 봐도 되나요? 네, 굉장히 뭐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보는 게 맞죠. 예. 그거는 그 내가 원하는 만큼 매일매일 그냥 수집하듯이 그냥 갖게 되는 건데 이게 보통 하고자 한다면 얼마 정도 가져야 됩니까? 기간을? 저는 다양한 기간을 테스트를 지금도 해보고 있습니다. 매일 사본 적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사본 적도 있고 한 달에 한번 사본 적도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변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약간 희열도 느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그 자동이체된 금액으로 그냥 타이밍 같은 거 재지 않고 바로 사면은 어떤 시점에는 이 돈을 그냥 빼가지고 좀 쓰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뭐 화끈 가다가 뭐 과소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네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지난달에 뭐 갑자기 없었던 예정이 없었던 가족 여행이 생겨가지고 뭐 해외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족들과 맛있는 거를 먹느라고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맸어야 맞는데 써버렸으니까 그 다음 달에 청구서가 날라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살 돈으로 그거 내버릴까? 그럼 편한데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도 삽니다. 자동이체 걸어놨고 제가 매수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소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던 지난 어떤 저의 그 소비 패턴. 신용카드라는 게 존재하면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미래로 이연하니까. 청구서가 날라올 때만 그래 나 현금 있는 거 그냥 다 거기 내버리고 뭐 앞으로 한 달 동안 굶고 살면 되지 뭐 숨만 쉬고 살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사면서 그런 습관이 좀 고쳐졌어요. 이제 자동으로 적립식 매수를 걸어놓고 제가 꾸준히 그 금액을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소비도 덜 하게 되고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이 시간을 뛰어넘는 판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를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인플레이셔너리 자산이면 시간이 지나면 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써버리는 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소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 믿기 때문에 지금 쓰는 거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비 습관이 들여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DCA가 좋은 전략이야. 네. 확실히 그 비트코인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제 뭐 이걸 투자를 하셔라라고 추천하는 것보다는 좀 공부를 하고 궁금증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아마도 시간상 이제 점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억을 드릴게요. 가짜로. 그러면은 투자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실 건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만약에 주식에도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예. 종목을 얘기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오. 큰일이네. 예. 네, 저는 일단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건데 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뭐 30%나 아니면 20%나. 높군요. 네, 이 예. 정도는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주식에 투자를 해볼 것 같고요. 예. 제가 좋게 생각하는 주식 종목은 이제 저는 미래에는 에너지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변혁 말하자면은 석유, 오일을 뭐 시추하는 국가들이 지금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들이 많이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이것들을 모아서 대용량 저장 장치,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는 기술 또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VPP라고 해서 가상 발전소라고 합니다. 예. 그 가상 발전소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는 그 소규모 발전소들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에너지 회사. 에너지 회사. 예. 근데 반드시 이제 에너지 회사라고만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는 다른 것도 만들어요. 예.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도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그런 회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런 T 회사. 네, 그 미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예. 그런 쪽에도 투자를 해볼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관심은 없으십니까? 이 비트코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관심은 엄청나게 많죠. 예. 그래서 저 진짜 이더리움 공부 열심히 하고요. 예. 그 왜 공부하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공부를 할수록 비트코인에 확신이 선다. 뭐 그런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분산 투자. 결론 확실히 났어요. 100시간 인포맥스티로 공부해라.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좋고요. 크립토 전체 전반에 대한 내용도 좋고 저희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